새해를 맞아 다양한 제도들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세금 제도는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올해는 결혼, 자녀, 부동산 등의 여러 분야에서 세금 제도에 대해 김성범 세무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 여러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특히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 그리고 가상자산 과세 관련 변화가 좀 눈에 띕니다. 이 부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올해는 특히나 그 투자분들이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2020년 초반부터 이제 금투세를 도입할 거다라 보니까 수많은 이제 개미 투자분들이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나를 고민하셨는데 결국 이게 폐지되었다라는 점이 하나 있었고요. 이제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원래는 올해 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좀 더 이 제도를 다듬고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제도 시행일이 2년 뒤로 늦춰졌다. 이런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조치들인데 이러한 변화와 함께 이 주식을 증여할 경우에 절세 전략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올해부터 주식을 증여한 후에 매도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내가 취득한 금액보다 초과해서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요. 이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대부분 활용하셨던 것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10년간 6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본인의 취득가액을 상향시킨 다음에 이걸 바로 팔아버리면은 이제 양도세를 대부분 안 나오게 하는 이제 절세 방법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방식에 대해서 올해부터 좀 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못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흔히 이제 2월 가세라고 해서 주식을 증여하고 나서 만약에 1년 내에 양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당초 증여자가 취득했던 금액과 이제 증여로 인해서 상향된 취득 금액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각각 계산했을 때 그중에서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내라. 결국 이제 1년 내 증여해서 양도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세 방법을 막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반대로 이제 증여하고 나서 1년 뒤에 팔아버리시면은 이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우리 아시다시피 주식이라는 게 일주일만 지나도 이 등락이 심한데 1년 뒤를 바라본다? 사실상 이 제도는 좀 거의 막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범정부적인 이 저출생 기조에 발맞춰서 이 저출산 그리고 결혼, 육아 관련한 세제 혜택도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우선은 신혼부부에 대해서 결혼세액공제가 강화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그때 연말정산 쪽에서도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결국 핵심이 뭐냐면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을 한 경우에는 이제 약간 좀 축의금 같은 개념일지 모르겠는데 그 본인과 배우자에 대해서 각각 50만 원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이제 혼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의 경우에도 혼인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은 이 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이 이제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가 됩니다. 네, 이제 저희 8세 이상 자녀 그리고 손자녀에 대해서 이제 자녀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요. 이 금액을 기존에 비해서 이제 10만 원 상향을 시켜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이제 기존에는 자녀 1인이 있을 경우에는 15만 원을 세액 공제해줬다면 이 금액을 10만 원 상향시켜서 25만 원 해주고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는 35만 원 세액 공제해줬다면은 이제 이것도 상향이 되어서 이제 55만 원 해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일단 자녀 한 명이 기존에는 15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개정 후에는 25만 원이 됐고 2명은 55만 원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연 55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한 명당은 연 40만 원을 합한 금액까지 세액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도 완화가 됐다고 하는데 소득 기준 조건이 좀 완화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제 매년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핫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 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하셔야 됩니다. 네.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소득 요건이 약간의 개정사항이 생겼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는 총 소득 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있어야 됐고요. 헛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200만 원 미만이어야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맞벌이 가구가 좀 약간 개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는 3,8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줬는데 아까 단독 가구랑 비교했을 때는 거의 2배도 안 되는 금액이었단 말이에요. 네. 좀 더 이걸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끼셨는지 4,400만 원을 상향시켜줬다. 즉 기존에 비해서 약간 한 600만 원 가량 상향시켜서 결국 4,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소득 요건이 충족되고요. 두 번째 재산 요건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우리 부동산이라든지 예금, 보증금 등의 금액을 합쳐서 이제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이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결국은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서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맞벌이 가구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이나 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사면은 또 세금 혜택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이제 첫 시행이 되는데요. 이제 인구 감소 지역에서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혹은 비수도권형에서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이제 각각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세제 혜택을 신설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뭐냐면 제가 각각 구분해서 짧게 설명드릴 건데요.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취득 당시 공시가가 4억 원 이하이면서 이제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말까지 취득한 이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네.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요. 이제 두 번째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이제 취득 당시 금액이 6억 원 이하이면서 이것도 기한 요건이 있는데요. 이제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말일까지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각각 주택수 제외해 준다. 그러면 제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 그냥 짧게 말씀드려보면요. 내가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우리 세법에서 이 세제 혜택을 부여한 이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미분양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12억 원 공제뿐만 아니라 각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건설사들도 사실 지방 미분양 때문에 상당히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세제 혜택이 좀 미분양 해소에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법인세 제도도 좀 변화가 있는데 특히 이제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법인세 적용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 기존의 법인세를 제가 짧게 설명드릴 건데요. 우리 법인세의 경우에는 최저 9%부터 최대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그중에서 9%의 세율의 경우에는 과세 표준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해 주는 거 있고요. 이제 고소득 근로자나 고소득 개인 사업자가 이제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본인의 기존 소득과 합산되면은 세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이걸 법인을 설립해서 이런 세테크를 좀 많이 하시는데요. 예. 과거에서도 한번 이걸 시도했다가 결국 통과를 못 시켰는데 이번에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 세법에서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 즉 바로 19%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요건을 짧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주주 요건으로서 지배 주주가 이제 50% 초과인 경우.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을 함으로써 총 매출 중에서 임대 수입, 이자 수입, 배당 수입이 50% 이상이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법인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법인세를 좀 더 강하게 매기겠다. 즉 낮은 9%가 아니라 바로 19%의 세율을 매기겠다라는 게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예, 결국은 이 부동산의 소유를 법인으로 돌려서 이 세금을 줄이려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영업자 사회 안전망입니다. 노란 우산 공제가 있는데 이 소득 공제 한도 기준이 상향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요 혜택들이 좀 늘어나게 되는데요. 혜택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노란 우산 공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세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에 해당하면서 소득 공제 항목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소득 공제 금액이 상향됐는데요. 기존의 경우에도 이 소득 금액 그 금액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으로 예를 들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500만 원이었다면 이걸 상향시켜서 이제 600만 원, 즉 100만 원 상향시켜 줬고요.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300만 원이었다면 이 한도를 이제 또 100만 원 상향시켜서 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이제 1억 원 초과한 경우에는 기존에는 200만 원이었는데요. 개정이 되더라도 여전히 200만 원이다. 즉 가장 약간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뭐 변화가 없는데 그 밑에 소득자에 대해서 약간의 좀 혜택을 부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노란우산공제는 세금 외에도 혜택이 많은 만큼 여러모로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한 기업이라든가 또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들도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중소기업에 뭐 세금 줄일 거 없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강력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좀 개정된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면 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뭐 청년일 경우에는 100% 감면이 되고 뭐 비청년일 경우에는 뭐 50% 감면 이렇게 돼 있었고요. 다만 한도는 없었습니다. 즉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액 감면이 많아졌는데 이제 2025년 이후에 신설된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한도 5억 원이 신설되었다라는 점이 한 포인트가 나겠고요. 또 감면율이 약간의 조정이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내가 수도권의 기업을 하더라도 수도권 가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면은 청년의 경우에는 100% 감면이 되었는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약간 브레이크가 생겼다. 예. 즉 과밀억제권역은 아니지만 수도권에서 감면한 경우에는 청년의 경우에는 75%로 25%가 하향되었고요. 비청년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50%였던 게 25% 하향되어서 25%로 감면해준다. 즉 감면율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의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감면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고요? 네, 이 부분도 아까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과 약간 결이 비슷한데요. 기존에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있다가 뭐 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뭐 법인세나 소득세에 대해서 뭐 감면해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만약에 수도권으로 이전한다 그러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에 한해서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해 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영장이나 체력 단련장 시설 이용을 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도 확대가 된다고요? 네, 이제 기존의 경우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쓰면은 뭐 거기에 대한 소득공제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도 뭐 전통시장에 사용하거나 혹은 뭐 도서로 기출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우대해서 공제율을 적용해줬습니다. 핵심은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를 적용해줬는데요. 이 범위에 올해부터는 우리 뭐 수영장, 뭐 체육시설 관련된 이용료도 포함되었다. 아무래도 뭐 국민의 건강을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범위가 좀 더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소득 기준으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잘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현금 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하는 업종도 확대가 됐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업종이 여행사하고 스터디 카페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세법에서는 매년 이제 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을 늘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올해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해 주셨던 여행 사업뿐만 아니라 총 13개 업종에 상당한 업종을 추가시켰습니다. 이 현금 영수증 의무 가입 제도는 정말 조심하실 게 많으세요. 제가 늘 당부드린 게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현금 영수증 의무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가입을 안 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뭐 창업 감면 제도라든지 이런 각종 세액 감면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요. 두 번째는 가입은 했는데 이제 만약에 현금 영수증 발급하지 않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당 1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20%에 상대하는 과태료를 예. 부과당하실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면 여행 사업하고 스터디 카페 등 13개 업종인데요. 이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해야 되니까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범 세무사와 바뀐 세무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